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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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까요? 예, 제가 지금 좀 많이 아픈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화면을 못 켤 것 같고 그냥 기도하고 듣고 있을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토론 리더 모임을 교육을 재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논리력도 갖추고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바로 세울 것인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교육가는 우리 조평세 박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또 배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의 교육이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여기 지금 김은지 인사해 주세요. 김은지가 양이 이번에 한동대 회장이 됐습니다. 한동대 바로서다 회장이었던 김철규 형제가 지금 한동대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대 총학생회장을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바로서다가 또 배출을 했죠. 이제 제가 만든 6번째 회장이고요. 우리 한동대 바로서다가 이제 동아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은지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섬겨주기로 결정을 해서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지님 인사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토론 리더 교육 들어올 거고 한동대 모임은 바로서다 컨텐츠를 가지고 김은지 회장님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평세 박사님께서 우리 이사님이세요. 처음 보죠? 네. 한동대는 조금 독특해가지고 서울 사역과 한동대 사역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지만 이제 형편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본부 사역에서는 지금 이사님이 조평세 이사님하고 저하고 김미애 권사님하고 미국에 계신 문상아 이사장님 이렇게 4명만 저희 단체 이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조평세 박사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육과 처음부터 같이 모든 거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지 인사 한마디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이제 4학년 김은지라고 하고요. 이번에 한동지도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 여기 또 있죠? 다른 분. 누가? 아, 그쵸. 요셉 형제.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 화면 공유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가 올리는 거. 아마 들어보시면서 지난번에 한 4강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살짝 반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강의가 또 시장 경제예요. 사실은 뭐 제도 경제, 뭐 경제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김승욱 교수님, 저도 아직 안 들어봤지만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경제 역사, 제도 경제 이런 것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또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함으로써 아마 점점 우리 보수주의 사상이 좀 더 머리에 박힐 것 같아요. 제가 공유되죠 이제? 네, 보이시죠? 워드 파일입니다. 자유경제 혹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다 같은 말인데요. 네. 강의 개요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시장경제 원리를 살펴보고 인간의 본성에 기초했다라는 데서 이제 이거는 보수주의에 가까운 경제 철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인간 본성에 기초한 시장경제 원리를 살펴보고 사유재산,
기업, 이윤추구, 경쟁, 독점,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전부 다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로 문화적으로 표현할 때 그거는 좀 가진 자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사실상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이로움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립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진건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자유주의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이시고 잘 알고 계시는 그 자유경제원이죠. 지금은 자유기업원의 원장님을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어, 자유경제, 자유주의 이런 내용들을 이런 사상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전파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간에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보수주의와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그죠? 일반 대중과 기독교인이 아닌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사실은 현진건 교수님의 입장이 훨씬 더 전달력이 쉬워요. 그죠? 그리고 접근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진건 교수님 같은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자,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는 거의 한 8, 90%는 보수주의가 어떤 기독교적인 언어 혹은 도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진건 교수님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김승욱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욱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시지만 경제학자로서 경제사학자로서 또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일반인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사례를 담아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빈칸 채우기를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게요. 음, 그러면 주성은님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개인주의란 그 어떤 집단, 종교, 이념보다도 개인이 우선한다는 관점이다. 개인의 예, 예, 첫 번째 문장만. 요게 뭐랑 같죠? 개인주의는 뭐랑 같다고요? 어, 개인이 우선한다는 관점. 예, 개인이 우선한다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한진국 교수님 말로는 뭐랑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랑 같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현진국 교수님은 본인이 뭐 자칭 타칭 자유주의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개인주의자라고 불리는 것도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것은 보수주의의 시작이 이제 윌리엄 버클리라는 유명한 이제 예일대 졸업생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근데 원래 처음에 그 책을 쓸 때 보수주의 내용을 책을 쓸 때 보수주의자라는 용어를 나중에 다 바꿨어요. 원래 보수주의자라는 그 용어에 원래는 개인주의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개인주의를 설파한다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보수주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수주의도 개인주의랑 마찬가지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미국의 뭐 우리나라 바루서다처럼 뭐 트루스 포럼처럼 미국에도 50년도에 보수주의 동아리가 대학에서 시작했어요. 거의 보수주의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단체 이름이 ISI예요. 근데 그 ISI의 풀이가 뭐냐면은 어, 인, 어, individualist, individualist, 어, 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들의 대학 간 캠퍼스 모임 이렇게 돼 있었어요. ISI가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자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른 말로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성화 시켰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개인주의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거리낌 없이 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하면은 약간 이기주의적이다.
이기주의와 거의 같은 것처럼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단어를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단위가 그죠? 개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indivisible,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단위는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개념을 결코 무시하거나 이기주의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이요셉 형제님. 네, 개인의 자유 중에는 신체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다. 네, 이 세 가지로 구분하셨죠. 이것을 이제 그 뭐 다른 문헌에서는 보통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 인간의 권리 중에는 생명권과 자유권과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결국 신체, 살 수 있는 자유, 신체 자유를 말하는 거고, 자유권은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죠.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고, 그리고 소유권은 사실은 예, 즉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세 번째 문단 요셉 형제님. 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한다. 예, 근데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모든 경제 정책을 다 여기다 넣어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 지금 겨우 이제 뒤집어 놨지만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뒤집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특히 경제 영역에서 아마 10년 이상 걸릴 그럴 작업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 김은지님. 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박탈한다. 예, 그거 했고 네 번째 또 읽어주세요.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경제 번영도 없다. 네, 다섯 번째 문장도요. 경제적 자유는 결국 소유권 보장으로 가능하다. 네,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권인데 사실은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property인데 아니면 재산권이라고도 적혀 있죠. property인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려면 사유권이에요. 사유권, 사적 소유권, private property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property 하면은 집단 소유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적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권 혹은 사유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사유권 보장으로 가능하다. 결국에는 사유권을 자꾸 박탈하는 추세로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적 민주화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자체도 사실은 모든 소유를 사적 영역에서부터 뺏어와서 공적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개인이라는 것이 말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는 자유경제학자들도 이미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적 소유가 공적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용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소유하기는 마땅치 않죠. 같이 쓰는 거니까. 그죠? 도로 그리고 뭐 우편 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돈을 모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마땅하고 개인이 소유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김도원님. 네, 2번이죠. 자유에는 반드시 여기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네, 그 다음에 정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면 그만큼의 자유도 반드시 빼앗아가는 것이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지난번에 최재형 원장님께서 개인의 삶을 정부가 모두 다 책임진다면 그것이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쪽 민주당에서 질타를 받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상이고 이 위험한 사상이 뿌리 깊게 우리 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되어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선거 때가 되면은 지난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누구죠? 박영선 후보가 보낸 문자, 전체 문자를 보면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울 시민의 삶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게 마케팅 차원에서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의 인식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 의식이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부가 나서가지고 내가 너의 삶을 챙겨줄게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경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책임을 져야지 왜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진다 그래. 이거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거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뽑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국민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정혜민님 여기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정혜민 잠깐 자리 비우셨나 보다. 저기 강건희님. 네. 제가 지금 일본인데 강의를 못 아. 듣고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괜찮습니다. 저기 황선우님. 황선우님 지금 못 켠다 그랬죠? 그러면은 주성은님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 두 가지. 좌도 우도 아닌 중도 추구, 좌우 중도론. 네, 그렇죠. 좌우 양날개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좌우 양비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가 날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개랑 양날개론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안일비더라고요. 안일비.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를 양비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비론은 이제 정확하지 않고 양날개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양날개론이다. 그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다. 새는 양날개로 난다라는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날개는 제도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는 공권력라는 두 날개로 날 수는 있지만 국가나 사회가 그렇지만은 이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상은 도구가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하는 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날개론 좌우 이념을 양날개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론 나는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아니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나는 중간을 선택할래라고 하는 중도론도 사실은 그냥 이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하나의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주성원님 계속 읽어주세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공동 분모인 에드먼드 버크.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 개인이 나고 살고 죽어가는 과정이 거대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꾸역꾸역 흐른다. 삶을 위한, 삶을 향한, 삶에 의한 개인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다. 예, 그 버크가 말했던 유명한 이제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별로 이렇게 뭐 딱히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현진건 교수님은 아마 영어로 읽으시고 그 감동을 이제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 구분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개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개인의 삶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삶에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렇죠.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읽어주세요, 주성원님. 영어의 프리덤은 천부적 자유, 리버티는 정부로부터의 자유. 예,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프리덤은 이제 태어나서 본래의 자유,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고 정치라는 개념이라든가 정부,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현진국 교수님은
천부적 자유라고 말씀하셨죠. 천부적 자유. 그렇지만 리버티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라는 개념,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버티는 그렇게 정치적 자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 혹은 보수주의자의 자유 개념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은 프리덤이고, 그죠? 프리덤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치적 자유를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 그때는 정치적 자유, 리버티를 말한다, 표현한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프리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신 것처럼, 그렇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렇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성배를 먼저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따라서 12지파가 따라가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형식을 주입을 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버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인간 행동을 읽어볼게요. 김은지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네, 두 번째 문장.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지옥이 된다. 네, 칼 포퍼가 말한 말입니다. 이 칼 포퍼 말고도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표현하는 말이죠. 이 세 번째 문장. 상품의 가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가가 아니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과 여기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기 현진공 교수님 그 말씀하실 때 이 대목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넣은 건데,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생각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곡선 아시죠? 유명한 거. 사실 경제학을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자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품의 가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이호샘님 읽어주세요. 인간은 지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한다. 예,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보수주의랑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뭐 시장 경제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점의 인간의 필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의 자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격과 경제적 정책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은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실상 내 편의와 내 이로움보다도 사실은 내 자녀의 이로움, 내 자녀의 편의까지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유주의 정책의 한계가 여기에서 약간은 조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과거를 생각해서, 그죠?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이 경제적인 이로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 시점에서의 경제적인 이로움이 혹시 다음 세대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까까지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라든가 낙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예상하기에 미래 세대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는.
그렇지만은 자유주의자는 그런 미래라든가 과거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현 시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와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이효세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잘하는 게 있다. 다음 문장.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 분업과 뭘까요? 분업과 대외? 교역. 제가 그쵸. 대외 교역을 교역? 여기다 써버렸네. 네, 요거를 이제 여기다 옮겨. 네, 분업과 교역입니다. 분업은 이제 division of labor, 그쵸? 분업. 저도 분업이란 말을 한국말로 처음 들어가지고 찾아봐서 알았어요. division of labor 하면은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이 한국말은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분업과 교역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균형을 이퀄리브리움을 찾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시장 경제는 누군가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라 자연에 발생하는 자생적 질서다. 네, 자생적 질서, 이 자유주의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단어, 이 표현이 자생적 질서예요. 자생적 질서 하면 영어로는 spontaneous orde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utomatic order, 자동적이라는 거랑은 달라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적인 것이다라는 건 달라요. 자생적이다, 뭔가 어떤 개입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흐르는 어떤 질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유주의자들도 자생적 질서가 어디에서 왔고 누가 만드는 것이고 왜 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간 역사를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는 자생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생적 질서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흐른다. 진화하고 있지만 결국 그 방향성은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수주의자는 그 자생적 질서가 어디서 왔는지에 집중을 하고 그 자생적 질서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자생적 질서를 보수하려고 보수주의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생적 질서마저도 자동적이지 않고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생적 질서마저도 자생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마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보수하려는, 보존하려는 노력을 깃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토론에서 또 더 얘기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계속 김은지님 해주세요. 반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추상의 질서를 강제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그렇죠. 사회주의는 추상의 질서를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네. 다음 문장.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사회주의는 치명적 자만이다. 네, 치명적 자만. 그죠? 치명적 자만이라는 표현을 그 책 있죠? 하이에크가 쓴 책이 있어요. Fatal Conceit. 치명적 교만, 치명적 자만 이런 건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우리한테도 아주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성은님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는 가진 자들의 경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를 채워 인간을 이롭게 하는 봉사 경제. 봉사 경제다. 봉사 경제다라고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에 의한 경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타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봉사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 근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보통 재화와 서비스, 그죠? Goods and service, 재화와 서비스의 그 유통이라고 말하죠. 경제를.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봉사라는 표현이 약간은 어감이 좀 경제학에 붙이기에 어색하지만 사실은 봉사 경제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서로가 서로의 봉사를 나눠 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봉사를 나눠 가기 때문에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인류가 경험한 경제 체제 내가 힘, 관습, 정부, 시장, 네, 힘, 관습 그리고 뭐였죠? 정부. 정부 그죠? 이게 사회주의죠. 정부가 경제를 맡으려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고, 그죠?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기려고 하는 게 시장 경제인데 이것을 관습에다 맡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뭐 중세도 있고 뭐 계급 사회에 있었죠 보통.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습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갈게요. 힘, 독재 체제, 그죠? 독재 체제에서 어, 이제 권력자가 이제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건데 사실은 이제 힘의 경제와 정부가 하는 경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부도 결국에는 그 힘의 논리를 통해서 경제 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제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다르죠. 왜냐하면 정부가 실제로 경제의 생산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서 너가 뭐 철강을 맡아라, 너가 반도체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준 것이지 실제로 정부 혹은 국가가 나서서 생산을 하고 그 이익을 챙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제 그 보수주의가 아니다 혹은 자유주의 경제와는 다르다, 독재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주성훈님 계속 읽으세요.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시장 경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업 경제다. 네, 기업 경제다. 아까 봉사 경제라 그랬는데 기업 경제라고 나왔죠. 사실 기업들이 물론 자기들의 셀프-서빙,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상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 경제다라고 말을 기업 경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5번 넘어가 볼게요. 정혜민님. 네, 착한 가격, 따뜻한 가격 따위는 없다. 시장 가격만 있다. 정부의 가격 규제는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보복의 최대 희생자는 가난한 자들이다. 예, 착한 가격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근데 뭐 재밌는 표현이고 사실은 착한 가격은 없고 따뜻한 가격은 없지만 시장 가격이지만 그 시장 가격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싼지 얼마나 시장적인지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착한 가격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착한 가격, 따뜻한 가격이라고 되게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가격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맞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은 없다라는 표현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착한 가격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유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장 가격이죠. 그죠?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의 그 가격을 정부가 나름대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격을 착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작용은 결국에는 가진 자들보다는 기업가들이나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현실입니다. 이윤, 인터레스트 계속 읽어주세요. 정혜민님. 네. 이윤이란 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이다. 손실이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가이다. 네, 소비자 혹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국민 만족이 발생되고 그 뒤에가
좀 뭔지 모르겠는데 문명이 발전한다? 네, 맞습니다. 문명이 발전한다. 기업의 이윤축으로 인해 소비자 만족이 발생되고 문명이 발전한다.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저 김도원님 읽어주세요. 네. 창조는 파괴를 유발한다. 슌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다. 네, 다음 문장. 파괴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창조와 파괴를 규제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네, 그렇죠. 파괴. 그러니까 무언가를 혁신을 하면은 그 혁신에 이르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러한 산업들이 있어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뭐 별의별 게 있죠. 제가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챗 GPT라는 AI 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AI 그러니까 번역도 그렇고 뭐 번역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개념들을 딱 던져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줘요. 이게 AI 시스템인데 작년에 12월에 30일밖에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상용화가 된지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인데 이게 곧 있으면은 상용화가 될 텐데 정말 많은 학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단 피터슨 아시죠? 조단 피터슨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책, 그러니까 챗 GPT라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수만 권의 책들을 섭렵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학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책을 넣어준 거죠. 고전 수만 권의 책들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AI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단 피터슨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내 책하고 내가 쓴 책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결합해서 또 하나의 개념 책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더니 딱 3초 만에 딱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책 분량의 문장이 쭉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AI 생각하면은 그냥 구글 번역처럼 막 조합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입부부터 맨 마지막 결론까지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자기가 생각해야 했던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러한 책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조금만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학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번역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번역은 다 AI가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러한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번역가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새롭게 이 챗 GPT를 습득해서 새로 혁신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번역자는 파괴되는 거죠. 이 창조로 인해서. 근데 그러한 파괴에 대해서 번역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조병세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번역자를 생각해서 이러한 혁신들은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럼 안 되죠. 그런 일이 근데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버, 그죠? 우리나라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얼마나 악랄하게 특치의 노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자기 이익을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혁신을 방해하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네. 예. 기업가의 성공은 과학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에 의한 것이다. 네, 암묵적 지식 아주 재밌는 표현 나왔죠. 혹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암묵적 지식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있어요? 암묵적 지식이라는 표현인데 정혜민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원래 행정 수업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행정 네, 수업에 나오는구나. 많이,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어디서 들었어? 어떤 과목에서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지 오래전이라, 어, 이게, 그죠. 마이클 폴라니가 했던 표현인데, 이따가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환원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식만이 지식이 아니다. 지식에는 거의 사실은 절반 이상의 지식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결국은 자기네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도 설명하지 못한. 현진공 교수님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계세요. 그게 무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인 거예요. 무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고,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보수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하고 보수주의자들하고 결이 같은 노선에 있다라는 것인데, 단지 경제학자들은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실생활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굳이 설명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김도원님 계속 읽어주세요. 네.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발견해내는 절차이다. 그죠? 발견해내는 절차예요. 발견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문장. 네.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생겨난 독점은 나쁜 것이지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독점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죠? 이제 독점은 보통 이제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노폴리는 나쁜 것인데, 왜 나쁘냐면은 다른 기업의 혁신을 막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쁠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정부가 독점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떤 기업한테 독점권을 줬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무조건 삼성만 해라, 삼성이 독점해라라고 규제를 하면은 그것은 나쁜 것이 돼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모든 반도체 사업을 삼성에다가 몰아주는 것이 필요했을 수는 있어요. 단계에 있어서 모든 이거저도 아닌 그러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도 나도 반도체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원을,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족했던 인적 자원을 서로 뜯어 가지면서 이것이 어떤 주도권을 가진 어떤 뭐라 그러죠? 이 이너시아를 가진 그러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기업에다가 그것을 몰아주는 것이 초반에는 경제의 초반에는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관습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초창기에만 잠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규제는 계속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논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모노폴리가 있어요. 그렇죠? 독점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무엇을 잘해. 그래서 다른 기업이 아직까지는 그 기업의 혁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독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기업들이 그 혁신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따로 없어요. 계속해서 따라가고 모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혁신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독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점이 무엇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경쟁을 유발해서 더 나은 혁신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에서 독점은 그닥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사실은 상당히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 없이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론, 너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공기업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화력, 에너지 아니면 국가가 해주는 보험, 그렇죠. 뭐 국가 보험. 지하철?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자는 모든 공기업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공기업 때문에 오히려 혁신이 대안이 되고 모든 공기업, 공항이라든가 심지어 도로, 우편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사기업에 다 맡겨놓으면은 훨씬 더 잘한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PS,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USPS 우편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UPS라든가 FedEx 사기업이 하고 있는 우편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그렇죠? USPS는 정말 엄청 높아요. 정말 뭐 소포가 다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UPS나 FedEx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고객들이. 근데 USPS보다 비싸요. 그런데 비싼데 USPS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USPS는 효율성이 그만큼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대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USPS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헌법에 미국의 헌법에 심지어 1789년 미국을 처음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미국의 우편 제도는 국가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USPS를 폐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USPS 어느 정도는 미국의 국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편 같은 거는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으로 UPS나 FedEx 같은 사기업에다가 맡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는 미국의 헌법을 고쳐서라도 USPS는 없애야 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정부가 워낙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상적인 이 존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낭비를 한다면 그것은 사기업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사기업 너네들 폐지시킬 거야 라는 위협을 통해서라도 혁신을 유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USPS가 없어지는 것보다 USPS가 더 많은 혁신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USPS를 보존하는 USPS의 폐지를 막아줄 거야라는 그 보호막을 없애버리면 너도 사기업 UPS보다 혹은 FedEx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너도 없어질 수 있어야라는 그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USPS의 발전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규제와 정부의 규제와 어떤 이 공기업 보호 막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것들이 다 없어질 공항 같은 것들, 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죠. 인천공항이 뭐 삼성이라든가 대한항공한테 완전히 접수가 되어서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을 다 운영하는 한국의 공항 시스템을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권한을 하나의 기업에다가 몰아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한 위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위협이 시장에서 작용할 때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특히 국가가 맡아야 되는 그러한 공항 사업 같은 것에 더 많은 혁신과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의 어떤 그 상호작용들을 감안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인 것이죠. 자유주의자는 이제 그런 복잡한 것이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없애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편하죠. 사실은 그것이 더 직관적이고 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기업이 모든 공적 영역의 것을 다 맞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통해서 공기업도 더 많은 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 그림을 보는 게 보수주의자고 하나의 단면만을 보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그럼 넘어가 볼게요. 1번. 이 자생적 질서를 좀 더 파고들고 싶은 것인데 자유시장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자생적 질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자생적 질서를 더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생적 질서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유리한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 자성적 질서가 뭐야 도대체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들은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이죠.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이죠. 현진건 교수님도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자생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생적 질서를 역행하고 있는 지금 문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가 되었다는 거지. 자생적 질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자생적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의 문명의 뿌리를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보수주의자인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자생적 질서가 뭐냐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연을 그냥 인간 상태로 인간의 본성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되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다.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생적 질서가 오토매틱 오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폰테니어스 오더는 결국에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문명의 무의식 중에 이 문명의 기반에 그 밑에 흐르는 어떤 관습과 도덕관과 종교와 전통이 흐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에 있다. 그것이 바로 도덕에 있다. 그것이 바로 전통과 관습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거기까지 말을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게 토론 주제를 내놓고서 제가 자꾸 말을 하네요. 그렇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해볼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조금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냥 저는 살짝 찾아본 건데 그 자생적 질서가 보이지 않는 손하고 연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 사회를 마냥 놔두면 발생하는 질서라기보다는 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생기는 그런 질서들이라고 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표현인데, 아담 스미스를 이제 결국에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을 배우면서. 근데 아담 스미스가 지난번에도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아니라 뭐죠? 철학자인데, 철학자 중에서도 도덕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 의하면은 약간은 날라리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을 거의 뭐 다통달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신앙이 있었고, 교회를 다녔고, 이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문헌도 쓸 정도로 상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국부론을 쓰기 전에 먼저 도덕 감정론을 쓰셨죠. 그죠? 도덕 감정론을 쓰셨는데 도덕 감정론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에는 인간 사회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배려심 혹은 도덕관이 필요한데 그 도덕관은 결국에는 impartial spectator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정한 관찰자를 우리가 상상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제3자를 우리가 상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입장, 그 제3자의 입장, 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관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도덕관이 견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이기심
제빵사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식탁에 빵이 모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 경제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도덕관, 모두가 그래도 공감하는 도덕관과 전통 혹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엔 그것을 보수주의자는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덕 혹은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 특히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덕에서 가장 으뜸되는 도덕률이 뭐예요? 황금률이죠. 황금률. 그죠? 너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너가 당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인간의 도덕, 거기에 기초를 한다는 거지. 적어도 서구 문명의 모든 그 도덕적 기초, 철학적 기초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개념이 많은 고전들이 있지만, 많은 고대 문헌들이 있지만은 가장 최초로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익혔던 관습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의 뿌리를 훑어보면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폰테니어스 오더, 자생적 질서가 결국에는 그 뿌리를 계속 흘러 올라가다 보면은 추적해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대 기독교 문명이 있다. 유대 기독교 문명. 그냥 기독교 문명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문명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리고 또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가 결합이 돼서 로마 콘스탄틴 이후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학자들, 교부들에 의해서 정립된 그러한 어떤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죠?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태인들의 어떤 그 유태인들에 대한 연민과 또 기독교인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태극기 집회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국기가 막 펄럭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 권사님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날릴 때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국기를 날릴 때 그 유대 기독교 문명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그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그 문명의 뿌리에는 유대교가 낳은 전통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정립이 되고, 그죠? 정립이 되고 특히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을 통해서 변질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교의 그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재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 문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수주의자는 결국에는 자생적 질서가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블리컬 릴리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비블리컬 릴리전. 재밌죠? 성경적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적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성경을 그 책을 기반으로 세워진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슬람도 비블리컬 릴리전 중에 하나다라고 잘못 알고 있죠. 코란의 일부는 사실 성경이랑 똑같다라고 완전히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일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완전히 달라요. 코란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과 오버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란의 어떤 구절도 오버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자생적 질서는
유대 기독교 문명을 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보수주의자고, 거기까지는 안 가는 사람들, 그냥 자생적 질서라고만 표현할게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유대 기독교 문명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자생적 질서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는 있죠. 그죠? 유대 기독교라는 표현이 일반인들한테, 특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경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생적 질서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현 시대의 문화전쟁에서는 이 자생적 질서마저 공격을 당하고 파괴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자생적 질서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가정이 있죠,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후대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부를 물려주는 것, 그죠? 그것이 너무나 자생적인 질서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이에요. 지금 2000년, 3000년 동안 해왔던 질서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현 시대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상대주의가 그 남자와 여자의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 질서마저도 공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이 자생적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생적 질서 중에는 가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인간 위의 어떤 도덕적 질서를 섬기는 그러한 예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줄 때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더 하실 얘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기업과 성공의 비결로서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를 말을 했어요. 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최초에는 마이클 폴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주 헝가리의 철학자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천재죠. 철학자가 표현했던 말이에요. 원래는 암묵적 영역, tacit realm인가요? tacit 그런 그 책이 있어요. 암묵적 영역이라는, 지금은 절판됐는데 그런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도움은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암묵지예요. 암묵적 지식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보수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각종 미덕, 가령, 독립심, 절대력, 군법 정신, 정정당당함과 완전히 무관할까? 이것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암묵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의 미덕이 아닐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암묵적 지식이라는 얘기를 딱, 그러니까 정확한 이 저자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걸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경영자의 그런 약간 뭔가 창업을 했을 때 센스? 그런 그렇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뭐 애플폰도 그렇고 뭐 쿠팡이라는 뭐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 말하는 미덕이나 뭐 독립심이나 절제력이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관계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재밌게 아주 말씀하시죠. 센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센스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 기업가 정신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동물적 본능,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이 이익을 딱
알아보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죠? 상품을 만들고 혁신을 하고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어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직관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박을 일으켜. 그죠? 그런 기업가 정신을 결국 암묵적 지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센스라고 할 수가 있죠. 센스.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이라고 말했지만, 굳이 그 암묵적인 것을 암묵적이지 않게 드러내 본다면, 그 수면에서 드러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가늠해 보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는 그것을 가늠해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경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시장 경제는 이 사회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이로움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충분하진 않다. 완전히 충분하진 않다. 필요 조건이지만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시장 경제가 말하는 전적인 개인의 자유만을 가지고는 이 기업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기업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일 거야, 고객을 속여먹을 거야, 등쳐먹을 거야, 사기를 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성공하면은 결국에는 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기업가가 완전히 충분히 정상적인 사회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스탠다드, 기업의 윤리, 기업의 관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 A 기업과 B 기업이 있을 때 이 두 기업이 어떤 다른 혜택, 정부나 어떤 다른 혜택을 받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서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이 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A가 이 B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하고 훔친 정보를 통해서 저쪽 이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A 기업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정정당당하지 않은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 지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 경제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체제인 거죠. 시장 경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한진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경쟁에서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A 기업과 B 기업이 정말로 같은 수준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정말 공정한 그러한 기반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을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보수주의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간에 그 암묵적 지식에다가 미덕, 어떤 도덕심, 가령 독립심이라든가 인디펜던스, 독립심이라든가 절제력, 애플 창업자라든가 팀 쿡이나 이런 사람들, 기업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절제하면서 결국에는 약간은 오타쿠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준법 정신. 법은 그래도 지켜야지. 불법적인 혹은 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더
마이크로소프트와 와 정정당당하게 나는 경쟁할 거야. 어떤 탈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미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는. 그래서 무조건 보수주의자는 기업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이윤만 창출하면 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주의자의 유혹이죠. 그 자유지상주의자의 유혹이죠. 모두 기업은 무조건 자유를 가져야 돼라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변에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은 그래도 법은 지킨다.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도덕심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자유를 줘야 된다. 기업한테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도덕관과 기업 윤리와 정정당당한 의식 그런 것들마저도 폐기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도 자유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나서서 기업한테는 어떠한 기업 정신이 필요하다. 그 기업 정신, 그 tacit 암묵적 지식에는 바로 도덕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고전 경제학, 고전 자유주의가 시작되었을 때 아담 스미스나 이런 프레드리크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관습에 의한 어떤 도덕심,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탈법적인 그러한 타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이클 폴라니가 본인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회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마이클 폴라니 같은 사람이 이제 보수주의자.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그냥 모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다가 아니다. 그 안에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폴라니를 보수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소리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의 표현, 저의 눈빛, 그죠? 그런 것들, 억양, 톤,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혹은 대면이 아니라 줌으로 만나면서 사실상 너무나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전과 다른 차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대면 상황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언어, 들리지 않는 언어가 정말로 많은 소통의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든가 줌으로 의한 소통, 온라인으로 의한 소통, 혹은 마스크를 쓰면서도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너무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스크 써도 괜찮아. 언어가 들리잖아. 들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현을, 우리 얼굴의 모든 표현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인데 그것을 절반 이상을 가리면서는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제대로 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보수주의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부가 강압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기분 나빠서 내 숨 쉴 자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 큰 차원에서 그 더 큰 차원을 보존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마스크의 강제화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종교나 도덕관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사회적 타락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남용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기 손진권 교수님께서는 안락사를 말씀하셨죠. 안락사가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생명에 대한 관점,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자유주의자는 사실상 안락사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괜찮다. 안락사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낙태는 좀 다르죠. 낙태를 이제 태아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태아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좀 더 높은 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정말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괜찮네. 나만 피해를 보는 거니까 내가 좋다는데 내가 듣고 싶다는데 라고 말해요. 오히려 내 가족한테 부담을 더는 것인데 내 가족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음을 선택할 거야. 내 가족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내 죽음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것을 막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수주의자는 뭘 생각해요? 그것이 계속되었을 경우에 현 시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락사가 계속해서 허용이 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슬리퍼리 슬롭, 미끄러진 경사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렇게 생명을 경솔히 대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문턱이 낮아져서 정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살인이라든가 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살인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경제가 여기 개입을 해서 안락사마저도 산업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 산업이 굉장한 큰 산업이에요.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죽음을 자꾸 유도를 하고 죽어도 돼요. 죽음을 선택할 길이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해요.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아프세요? 질병을 견디기가 힘드세요? 그러면 죽음을 선택하세요.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경제에서는 그것까지도 용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현 시점에서 그 가족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가서는 그 생명의 그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마어마한 타락을 낳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포르노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런 것이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 그래서 풍선 효과라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기술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풍선 효과로 다른 데서 번창을 할 거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데 사창가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의 용산에서 사창가를 다 쓸어봐야 저쪽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니까 어차피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어느 정도 네덜란드처럼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성매매를 용인할 필요가 있어.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시장주의자이지만 보수주의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차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규제하면 저쪽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되라고 표현을 해주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보수주의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도덕관, 우리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자생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자유방임으로만은 시장 경제가 지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 경제는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파괴하려는 경향,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르노 산업, 낙태, 그리고 안락사 이런 사회적 몇 가지 이슈에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충돌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이 심지어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리버테리안이라고 말을 하는 대표적으로 폴 랜드라든가
랜드라는 저기 정치인이 있어요. 부자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자유지상주의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낙태를 반대해요. 낙태를 반대해요. 로스바드 자유주의 경제학자 중에 로스바드가 있는데 로스바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는 낙태나 이런 거 다 괜찮다. 완전히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로스바드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폴 랜드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안락사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자랑 보수주의자랑 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낙태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연대를 이루고 공화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유지상주의자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정치인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인 어떤 이득이라든가 미래를 생각하거나 어떤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정치인 자신만의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아주 협소하고 아주 얕은 그러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맡겨놓는다면 동성애 문제, 안락사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맡겨놓는다면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급진 진보주의자들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도 없고 자유시장주의적인 가치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르소다에서 하는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서 배출될 정치인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약 산업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율이 올라가서 반대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마약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마약도 사실은 나만 즐기고 끝날 거야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은 자유주의자들도 용인을 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약은 내가 내 스스로의 아까 자의식이라고 그랬죠. 자의식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망각을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 자의식을 훼손하고 앞으로의 내 판단력까지도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게 마약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해를 끼칠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칠 내 가족, 그죠? 내 주변 사람들 해를 끼친다라고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는 반대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도. 그런데 우리는 더 보수주의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차원을 생각을 해서 낙태에 더 확고하게 반대를 하긴 하죠. 자유주의자들보다도. 근데 미국의 이제 미국의 그 마약 산업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지금은 전적으로 그 카르텔, 그 범죄 집단 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약 산업은 결국에는 깽단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인신매매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대부분 남미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마약이 그것은 인신매매랑 특히 이제 특히 여아들에 대한 인신매매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적인 현상. 그런데 최근에는 불과 한 10년 안에 5년 정도 안에 그 일반 마약 헤로인과 코카인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 베마토는 이제 마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상용화 됐어요. 근데 이제 코카인하고 헤로인 이게 제일 위험한데 최근에는 펜타닐 들어봤죠? 펜타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불과 한 2달 전에 미국인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펜타닐이 한 곳에서 발견됐어요. 한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를 추적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남미에서 오긴 했는데 그 남미에서는 그러면 이 많은 펜타닐을 어떻게 생산했을까를 따져 보니까 그 원재료가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 중국에서 왔어. 중국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현지 입장에서 미중 전쟁을 치르고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 유리한 소재가 된 거예요. 마약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약을 철폐하고 이 펜타닐을 규제함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펜타닐 마약을 규제하는 게 이 중국과 대결하는 것과 지금 같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펜타닐을 이제 규제할 방안이 더 생겨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펜타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있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지금 한 게 아니냐.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개입이 커요. 중국의 개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었기 때문에 펜타닐을 생산하는 90%가 전부 다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이 번창을 하면은 당연히 중국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인데 결국에는 사회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통해서 경제 기반과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 봐라 미국을 봐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봐라 그냥 놔두니까는 저렇게 피하지 않느냐 망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경제는 자본주의적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필요해.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자본주의가 필요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중국은 우리식 사회주의. 그거를 지금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마약은 더 높죠. 낙태나 안락사보다 훨씬 더 문턱이 높죠. 아직까지는 다행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입장인가요? 네? 민주당은 마약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도 마약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마약에 대해. 그러니까 그 뭐죠? 마리화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약인데 마리화나는 예? 합법화됐어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합법 중간 선거에서 4개 주가 지금까지 20개 주가 합법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4개 주가 더 합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화되는 추세예요. 미국은 이제 주법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화되는 방향이죠.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자는 막아서야 돼요. 마리화나가 사회에 끼치는 해로움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막아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거는 마약이라고 치지 않을 정도의 인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화나의 자유화를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헤로인이라든가 코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뭐 카나비스, 마리화나의 일종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독성이 강해서 사실은 마약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법화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냥 민주당의 고삐를 풀어놓으면 정말 급진 좌파 마약마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급진주의자들한테 끌려가는 애들인 거야. 애들인 거야. 그래서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아유 그래도 바지끄댕이를 잡고서는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친구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놔둔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왜 그럴까? 민주당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철학적으로 이제 그 내면에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면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길래 저렇게 파괴적인 정책을 내세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과 공산주의나 이런 세력의 직접적인 침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너무나 노골적인 침투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익 사상이 원래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제가 알기로 바이든 당선 때부터 마리화나 합법화를 끊겼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마리화나 합법화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마약보다 좀 약해서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쪽 논리가 주로 의료용으로 쓰이니까 좀 불법권에 있는 걸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좀 최대한 부작용 없애자, 이걸 마약으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이번에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4개 주, 4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담배를 사듯이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의료용 마리화나만 합법화된 주에서 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남용해서 결국에는 담배처럼 피고 있는 거야. 담배처럼 피고 있는 거야.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DC 같은 데 보면, DC는 이제 주가 아니지만 DC라는 디스트릭트, 이 워싱턴 DC는 그 자체적인 법이 있는데 거기는 마리화나가 합법됐거든요. 근데 거기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마리화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화나는 이렇게 구름을 형성해서 퍼지지 않고, 담배 연기처럼 퍼지지 않고 구름을 형성해서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주 멀리서 마리화나를 펴도 이게 둥둥 그대로 그 밀집된 상태로 둥둥 떠다니다가 누구 코를 팍 찌르면은 그 냄새가 팍 아주 진하게 들려요. 진하게 맡아져요. 근데 그런 걸 곳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마리화나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틈새를 남용해서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도, 전혀 의료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도 마음껏 피고 싶은 대로 피는 현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윤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slippery slope, 미끄러운 경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이 threshold를 넘어가 버리면, 기준을 파괴해 버리면은 너무나 이 미끄러지는 경사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문턱이 높게 이렇게 그 기준을 높여주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마리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료용으로 쓰는데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합법화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료용으로만, 병원에서만, 어떤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정부가 이 마리화나를 합법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의 공권력과 이 힘이 더 세지는 거야. 그렇죠? 마리화나 필 자유를 사람한테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사람을 더 옥죄는 것이죠. 국민들 더 옥죄는 하나의 발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좋으라고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거예요. 정부 좋으라고. 그리고 이것을 이 사회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좋으라고 합법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의료 차원에서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정말 마리화나 의료용으로 정말 필요해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해요라는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막 들이밀면서 보통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극소수, 강간을 당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이 나면은 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낙태 합법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낙태 합법화로 인한 그 효과는, 사회적 효과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을 수 있다고, 그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대체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저는 표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게 민주당한테 좋아서 사실은 오케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UC 버클리에 잠깐 있었는데 버클리가 특히 캘리포니아고 또 그 동네가 엄청 마리화나 그냥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뭐 브라우니에도 넣고 뭐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 얻으려는 그런 거 같다. 선거 공약? 그 정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들 대체 어디서 얻어서 피는 겁니까? 이거? 프랑스도 그래요. 그냥 담배에다 넣어서 피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어차피 그렇게 의료용으로 제한을 해봤자 어차피 다 피니까 그냥 시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네들도 그 남용되는 걸 알면서도 점점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고선 발생되는 사회적인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 줄게라고 하면서 또 자유를 옥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자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파라고 말하는 세력 안에는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아주 큰 뭉태기를 형성을 하죠. 그 자유주의자들과 저쪽 사회주의자들, 국가 중심적인 정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과 의도하지 않게 맞닿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맞닿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극좌와 자유지상주의자, 무조건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맞닿는 지점이 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수주의자가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자도 맞서는 건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자들한테 그냥 막 떠놓으면은 나쁜 결과에 미칠 수가 있으니까 현진건 교수님도 너무나 훌륭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해요. 너무나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한국 가면은 계속 또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강원도 연구원장으로 지금 올라오셨어요. 부서관장 하시고 이제 끝나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도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하여간 무조건 그냥 마냥 그 자유주의자들한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저기 낙태랑 안락사랑 포르노 산업 제가 얘기했고 또 마약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른 그 사례 이슈? 이게는 이슈라기엔 너무 국소적이라 좀 그렇긴 한데 카지노 산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일부 지역에만 몰빵돼 있으니까 그럴 만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카지노는 그 통제가 이제 지역적인 거잖아요. 물론 온라인 카지노가 요즘에 번창하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카지노는 어떤 지역에 가서 국한된 공간에서 어떤 시설을 통해서 무두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같이 어디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한 거야. 그 규제를 남용할 여지가 그래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우리나라엔 강원랜드밖에 없죠. 그리고 메릴랜드에 카지노가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도 카지노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 합법 카지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메릴랜드의 그 한국인 부인을 가지고 계신 레리 호건 주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났죠. 근데 어쨌든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카지노 만드는 거였어요. 메릴랜드에.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죠. 아주 효과적인,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를 허용을 해요. 보수주의자들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카지노를 해서는 안 되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당한 경제관이 아니잖아요. 도박, 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보수주의 정신에 맞지 않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얻는 먹어야 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그 경제 원칙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이미 그 용인을 하는 상태예요. 예, 성우님? 그럼 로또는 어떻게 생각해? 뭐요? 로또요. 복권. 뭘 복권, 로또도 사실은 부정한 거죠. 로또는 부정한 것이죠. 운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로또가 필요한 거야. 로또를 통한 수입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호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족시킴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을 줄인다면 사실은 이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도 그래 괜찮아 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좋게 보는 경우가 없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로또를 통한 이 이익이 정부가 찾는 이익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게 참 이거 그래도 그걸 굳이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또를 안 사면은 다른 독박성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로또를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미국은 스포츠 베팅 법규가 한 3개 과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 합법화가 돼 있는 건가요? 일부 주는 아니고 아, 거의 대부분의 주는 많이 합법화가 돼 있죠. 스포츠 토토 우리나라도 사실 크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가 되잖아요. 이제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이 같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그냥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돈을 넣어서 이렇게 그, 모르는 것, 그 운에 맡기는 것에 대한 짜릿함, 에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 실제 스포츠 그 경마장에서 봐서 그 군중 속에서 어떤 내가 선택한 말이 달리는 것을 보는 것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는 문제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스포츠의 일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스포츠에서 느끼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느끼는 quick짜릿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거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용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감사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너무 일상적으로 돼버렸어요. 일단 이번에 월드컵 볼 때도 뭐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 다 몇 대 몇에 돈 걸고 막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봐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화가 되었을 때 위험하다라는 인식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꼰대야죠. 이 보수주의라는 게 정말 꼰대스러운 그런 어떤 그 입장을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죠?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진짜 어, 어 딱딱하고 그죠? 재미없고 진짜 재미없고 정말 원칙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아무도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문화적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종교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톨릭의 필요성을 제가 점점 결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카톨릭이 얼마 전에 베네딕트 그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동성
사도탕학대나 이런 거에 이제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 친구들이 연루가 돼서 많이 욕을 먹고 이제 결국 이미지는 별로 안 좋은 교황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은 그 교황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어떤 낙태, 안락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했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하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여론의 타겟이 돼서 이미지가 손상된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보수적인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수주의성이 정말 개신교 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아니야, 잘못되었어라는 보수주의적인 견지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조적으로 도그마틱하게 동성애 반대, 콘돔 쓰지 마, 콘돔도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너무나 무슨 저렇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꽉 막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일반인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집, 그런 온고집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난 작년에 로데 웨이드 합법화가 뒤집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베네딕트가 설정해준 그러한 확고한 원칙적인 가치관 때문에 미국의 카톨릭이 안락사나 낙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 대법관 9명 중에 3명이 카톨릭인데 그런 카톨릭 신자들이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낙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에이미 베럿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네딕트의 어떤 그런 교조주의적이고 개신교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고집이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사회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카톨릭도 어떻게 보면서는 이단이고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틀렸지만 그런 카톨릭 교회를 아직까지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목적에 필요한 측면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그러면은 공유를 마치고 누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되겠네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